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울산 숙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전처가 갑자기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당신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확인하러 왔어. 라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전처가 직접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데이트도 하고 오붓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부부관계를 원하더군요. 3교대 근무 때문에 한참 자야 할 시간에도요. 원래 성욕이 강한 편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전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마흔을 넘기면서 생긴 변화련이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처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해외 생활이 길어 늦게 결혼한 터라 첫째도 늦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전처도 그때 당시 나이가 37살이라 둘째는 무리일 거라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뜻밖의 선물 같은 아이였죠. 저도 그렇고 전처도 그렇고 항상 둘째를 아쉬워하고 있었고 첫째가 외동으로 자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곧 일어날 거란 거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전처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임신 중에는 보통 그렇다지만 뭔가 달랐어요. 특히 핸드폰을 제 앞에서 쓰는 걸 극도로 꺼리더군요.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할 때도 꼭 들고 가는 게 이상했지만 임신부의 예민함 이려니 했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했을 때 전처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기가 뒤집혀 있는 상태였고 전처의 나이도 있다 보니 자연분만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죠.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리 둘째의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처는 마취가 깨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기를 먼저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기는 분명 우리 아이일 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부색도 생김새도 전혀 달랐어요. 절대로 동양인의 이목구비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네이버의 불륜 상담 카페에서 재작년에 쓰여진 글로 인종이 다른 아이를 낳은 아내 남편이 쓴 글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50대 초반의 돌싱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한 부부가 흑인 아기를 출산했다는 기사였죠. 그 기사를 보는 순간 10년 전 제 이야기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손에서 땀이 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 저와 비슷한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니 갑자기 제가 겪었던 지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져 이렇게 글을 씁니다. 10여 년 전 그때 저는 구미에서 공사 감독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구미의 한 공장에서 3교대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죠. 제 직업 특성상 일은 출근은 물론이고 지방 출장도 잦았습니다. 특히 울산 쪽 현장이 많아서 주말 부부로 지내는 날이 점점 늘어났어요. 힘들긴 했지만 둘 다 돈을 잘 벌고 있었기에 이 정도 고생쯤이야 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전처도 처음엔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점차 이해하는 듯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울산 숙소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인데 전처가 갑자기 도시락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당신 혹시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확인하러 왔어. 라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전처가 직접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데이트도 하고 오붓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전처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부관계를 원하더군요. 3교대 근무 때문에 한참 자야 할 시간에도요. 원래 성욕이 강한 편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전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마흔을 넘기면서 생긴 변화련이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처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해외 생활이 길어 늦게 결혼한 터라 첫째도 늦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전처도 그때 당시 나이가 37살이라 둘째는 무리일 거라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뜻밖의 선물 같은 아이였죠. 저도 그렇고 전처도 그렇고 항상 둘째를 아쉬워하고 있었고 첫째가 외동으로 자라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동생이 생긴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곧 일어날 거란 거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전처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임신 중에는 보통 그렇다지만 뭔가 달랐어요. 특히 핸드폰을 제 앞에서 쓰는 걸 극도로 꺼리더군요.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할 때도 꼭 들고 가는 게 이상했지만 임신부의 예민함 이려니 했습니다. 출산일이 임박했을 때 전처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기가 뒤집혀 있는 상태였고 전처의 나이도 있다 보니 자연분만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죠.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리 둘째의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처는 마취가 깨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기를 먼저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기는 분명 우리 아이일 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부색도 생김새도 전혀 달랐어요. 절대로 동양인의 이목구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서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는 옆에서 들리는 소리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계속 멍하고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처가 마취에서 깰 때까지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전처의 핸드폰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땐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첫째 생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열자마자 수경 언니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벌써 몇 년째 그 사람과 알고 지난 사이 같더군요. 메시지를 빠르게 읽어보는데 이상한 내용들이 눈에 띄더군요. 수경 언니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전처는 그 언니에게 진짜 혈액형 O형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 내용 중간에 그 수경 언니라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까지. 그 순간 저는 수경 언니가 사실은 남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경 언니의 번호를 따로 저장해두고 저는 전처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깨고 나서 전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그런데 전처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방금 애 낳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울면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때 마침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전처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척 까꿍 까꿍 하며 아기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 모습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당신 나중에 이렇게 한 거 책임질 수 있겠어? 이런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한국 사람으로 보여. 그러자 전처는 더욱 뻔뻔하게 나왔어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한 달만 지나봐 당신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지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애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가? 아무리 그래도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가서 잘 좀 해보게. 저는 그저 와서 아기 얼굴 한번 보세요라는 말씀만 드렸어요. 3일 후 전처가 퇴원을 했습니다. 아기는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곧장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람들 앞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출장 가 있을 때 이혼한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동남아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울먹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춤만 추러 갔던 건데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필름이 끊겼고 눈을 떠보니 모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남아 남자는 이미 모텔을 나간 뒤였고 성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났다고, 그래서 몰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경 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동남아 남자와의 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전처는 한 남자와 불륜을 한 게 아니라 다수의 남자와 불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수경 언니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신원 파악을 부탁했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수경 언니는 전처가 다니던 공장의 작업반장이었어요. 그것도 남자였죠. 흥신소에서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번호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했더니 프로필 사진들이 모두 나오더군요. 가족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특히 공장 작업복을 입고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확신이 섰다고 하더군요. 흥신소는 직장 근처에서 잠복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상간남의 신상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상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문자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간남은 처음에는 전처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외국인 애까지 임신할 정도면 이미 가정이 파탄난 거 아니냐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죠. 결국 상간남은 패소했고 1,2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처와도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간남과의 불륜은 무려 3년이나 계속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다고 우기던 상간남이 나중에 아내가 상간남이 자기를 유혹했고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자 상간남은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제가 출장 갔다 돌아와 관계를 가진 날과 상간남과 관계를 가진 날이 비슷했대요. 상간남이 아내 사정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의 아이라고 믿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2주 전에 동남아 남자와 원나잇을 한 것은 깜빡했다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식의 변명이라니. 도대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뭐였나 싶더군요. 제가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전처는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이혼한 언니들의 말에 현혹됐다나요.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남편도 분명 애인 있을 거다. 가정에만 피해 안 주고 만나면 된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전처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이는 절대로 당신 눈에 띄지 않게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요. 심지어 우리의 첫째 아이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이나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와도 관계를 맺고 그러고도 저를 속이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처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면접 교섭권을 핑계로 저를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거절했죠. 결국 더 이상 연락도 오지 않게 되었고 제 눈앞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전처가 일하던 공장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판결문을 들고서 모든 사실을 설명드렸어요. 사장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직장 내 불륜이라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요. 결국 전처와 상간남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다녔던 동료들까지 모두 해고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상간남도 결국 이혼하게 됐다더군요. 함께 어울려 다녔던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유부녀였던 사람이 이혼하게 됐다고 해요. 구미라는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더군요.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간 거예요? 10살배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빠를 많이 속였어. 그래서 더는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죠. 아들은 그 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더 씩씩해지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가끔 밤에 혼자 울고 있는 걸 발견할 때면 제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하는 미안함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들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꼭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야구도 보러 다니고 캠핑도 갔죠. 제가 출장을 가야 할 때면 장모님께서 와주셨어요. 장모님은 딸의 잘못을 끝까지 감싸지 않으셨고 오히려 손주를 잘 키워달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처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은 정리했습니다. 사진이며 편지며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나중에 크면 엄마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모든 걸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의외로 담담히 받아들이더군요. 회사에서는 이런 제 사정을 아시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야근이나 장기 출장은 가급적 피하게 해주셨고 아들이 아플 때면 먼저 가보시죠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부자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2년쯤 지났을까요? 전처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재혼한다면서 아들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싶대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빠가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났던 건 전처가 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 자신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이 상처를 받았을 생각을 하니 전처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처의 재혼 소식을 들은 아들이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거네요 라며 담담히 말하는 걸 보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제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미안했죠. 그 후로도 이사를 몇 번 했습니다. 구미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청주로 오게 된 것도 그래서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잘 적응했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청주에서의 새 생활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더욱 밝아졌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과거를 잊기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곤 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많이 힘들지? 라고 물었더니 아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16살 아들의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갔습니다. 전처는 끔찍했지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장모님은 아들과 저를 끔찍하게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장모님 옆에서 간병하고 있던 지인분께서 무심코 전처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재혼한 남자와 또 이혼했다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였다고. 전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득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모님 투병하시는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 나 경북대 갈 거예요. 고3이 된 아들이 당차게 말하던 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수험 생활은 힘들었지만 아들은 잘 견뎌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저도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함께 있어주곤 했죠. 그러면서 가끔 아들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아? 그럴 때마다 아들은 아빠가 더 힘들었잖아요. 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아들은 경북대학교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도 한 잔 따라주면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라고 말하자 아들이 웃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엄마하고 이혼했을 때 그때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들의 눈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습니다. 아들은 중간중간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그날 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빠, 처음부터 다 알려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엄마는 왜 그때 수경이란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동남아 남자를 만난 건 우연이었나요? 아빠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나도 지금까지도 완벽한 답을 찾지 못했어. 내 엄마가 왜 그랬는지.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건 내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그동안 제가 엄마 닮았다는 말 들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아빠처럼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때 저를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이야기였죠. 그래,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너무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널 키우면서 깨달았어. 자식을 키우는 건 힘든 것 이상의 행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힘든 날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준 행복은 그 이상이었어. 그저 내가 애비 노릇을 제대로 못해 너를 힘들게 했나. 그게 걱정이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넌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그게 전부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전 군대 다녀와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아빠 고생하신 거 이제 제가 갚을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그냥 내 길을 가.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이후로 아들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은 입대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원도 속초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밤바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빠, 저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녔는지. 문득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많이 힘드셨죠?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더 걱정됐어. 입대 전날 아들이 장모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투병 중이신데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남이 되었고 제가 책임질 이유도 없었죠.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앞길만 생각하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군대에 있는 동안 아들은 휴가 때마다 장모님을 찾아뵀다고 해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당부했죠. 내 할 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렴.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병원에서 전철을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수년 만의 재회였죠.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해요. 나이도 많이 들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고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엄마 봤는데 왜 그랬니?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이야기라도 하지 그랬어? 아직도 엄마가 많이 밉니? 짧은 질문이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럴 걸 그랬나요? 그런데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엄마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기억에 대한 느낌만 남아 있어요. 좋았던 기억도 없고 그냥 제 갈 길만 가려고요. 아들이 복학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말마다 집에 왔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지만 아들은 이제 제 몫은 제가 해야죠 라며 웃더군요. 저는 가끔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가끔 보내오는 문자만 봐도 엄마는 여전히 변한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전처가 보낸 메시지들은 늘 자기 변명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해해 주길 바라. 네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한테 기회를 주지 않을래?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내용이었죠. 아들은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자 아들은 진로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 사원이 되겠다고.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관심이 생겼다나요. 아빠처럼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빠가 해오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주말이면 실습을 나가고 그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 제 모습 같았거든요. 어느 날은 아들이 제 조끼를 보더니 아빠, 이거 엄청 낡았네요 라며 새 조끼를 사줬습니다. 자기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요. 조끼를 건네며 아빠, 앞으로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똑똑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더군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저희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 아빠가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난 더 잘 돼서 아빠께 보답하고 싶어.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회사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여자친구가 저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더군요. 그러자 아들은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왜?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대요. 난 아빠 한 분으로 충분해. 다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여자친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최근 들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의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었나 저주였나. 물론 힘들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아들과 저는 이렇게 끈끈한 부자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저는 청주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도 청주에서 공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럭저럭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의 그 뉴스 때문입니다. 흑인 아기를 출산한 부부 이야기를 보면서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겠죠. 하지만 전 압니다. 시간이 모든 걸 알려준다는 걸. 얼마 전에 아들이 취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대형 건설사였는데 면접관이 가족 관계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담담하게 대답했답니다. 아버지, 한 분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시죠.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습니다. 전처는 2년 전 장모님 장례식 이후로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만나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다 컸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제게 있어 상처 그 자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전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정말 연락이 끊겼어요. 어쩌면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결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구미의 지인에게 전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혼했던 남자와 이혼하고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도 다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세월은 참 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때의 일은 저희 부자에게 시련이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저와 아들이 이렇게 끈끈한 부자가 되지는 못했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래 천안의 그 부부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할 시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걸.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평온이 찾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음에도 사연의 주인공분은 참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참 대견하고요. 전처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듯합니다.
그나저나 전처가 낳은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